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살짝 빠지셨죠. 2주 만에 뵙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제 자유로 빠진 거 아니라는 점 청취자분들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렇게 외교 전문가가 외교 필요해서 전문가를 전 모셔가지고 외교원장님 오셨죠. 예. 홍현익 박사님 모셔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전과 달리 굉장히 강하고 센 주장을 많이 해주셨어요. 훨씬 유익한 방송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보다. 네. 그때는 시기 타이밍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랬습니다. 네. 예. 오늘 MBC 라디오 시사 원고에 적을 때까지만 해도 1시간 전만 해도 98만 2천 명이었는데 지금 98만 3천 명 됐습니다. 봄 소풍이 다가오고 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해 용사 55명 호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울먹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 8번째 기념식이 열린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이 됐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기념사를 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서해 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이런 걸 이제 롤콜 방식이라고 하는데 롤콜 방식의 추모가 이제 눈길을 끌었고요. 현직 대통령이 서해 수호용사 기념식에서 이제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 윤영아 소령을 시작으로 해서 한상국 상사, 조천영 상사 등등,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 때 이제 교전 중에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들 55명입니다. 5분여에 걸쳐서 이제 차례대로 불렀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호명을 시작하기 직전에 약간 울컥하면서 20여 초 정도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이 이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행복한 하루를. 네, 오늘 기념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북한의 도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총 6차례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용사들을 기리면서도 이제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대비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북방 한계선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의 이름을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롤콜 방식.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최초로 했던 분은 문익환 목사님이시죠. 네,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 80년대 네.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분들 열사, 민주 열사들의 이름을 이 앞에 아무 말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민주 열사의 이름을 당시에 군사 독재의 탄압에 스스로 분신 등에 자결을 하시거나 또는 의문사 당했던 분들의 이름을 그냥 쭉 부르셨어요. 예. 그게 아마 추모 음반에 그대로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아마 유튜브에서도 찾으시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롤콜 방식이 아마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유명했던 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을 쭉 부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던 노래를 직접 불렀었죠. 예. 다른 연설 거기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요. 일각에서는 일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점을 보수 쪽에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는데 또 같은 보수 진영에 있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고 이제 얼마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국가 유공자든 독립운동가든 강제동원 피해자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든 민생고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나 실업자든 모두가 우리 국민이다. 그런데 자기 편, 여기서 이제 물음표를 하고 자기 편이면 울컥하고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내팽개쳐서야 어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번 최근의 대통령의 행보가 이제 급락하는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의 이제 이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라든지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응해서 더 넓은 포용적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돌아가신 유족 천안함을 비롯해서 연평도나 뭐 제2연평 해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애도를 다시 한번 빌고요. 유가족분들 그리고 생존 장병분들도 오늘이 또 뭐 이렇게 위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천안함이 대표적인데 이제 사건 자체가 그 당시 진보 보수에 의해서 다소 과도하게 진영적인 좀 그 이용을 좀 당했었잖아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뭐 배가 그렇게 함부로 침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북한에서의 침몰설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뒤집다 보니까 정부 조사의 신뢰가 좀 이제 잃게 되면서 사회적인 분쟁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 문제 자체를 놓고 정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국가 보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 그 지금 서울대에 계신 김승섭 교수님 연구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생존 장병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면서 되게 국가 유공자나 이런 걸로 지정받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렸고 힘들어요. 예, 작년에도 보면 한 89%까지는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생존 장병들 같은 경우 몇 분은 아직도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또 국가보훈처가 또 이렇게 승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차질 없이 챙기는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정치적인 뭐 공방이나 뭐 과도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좀 정치화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야를 이제 막론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추모하고 이제 유가족들을 함께 위로하고 이럴 수 있는 좀 성숙한 보훈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 지도부나 이제 야권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소위 검사의 수사권 축소 법안 관련해서 헌재 결정, 특히 이 부분에 좀 집중돼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소위 절차하자가 법사위에서의, 본회의에서는 절차하자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법사위에서의 절차하자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무효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너무 격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이게 적절한가 하는 적절한 비판인가, 도를 좀 넘어서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얘기냐라고 김기현 대표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뭔가 약간은 다소간의 절차 하자가 있을 때 절차의 하자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대해서 무효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일관된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입장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국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은 되게 많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 입장에 어쩐 좀 일관성을 저는 좀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 그 신문법 방송법, 이른바 미디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를 허락해주는 과정에서도 날치기 통과 때문에 중대한, 특히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의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검찰권 수사권 축소 법안보다 훨씬 더 센 하자가 있었음에도 그때 불구하고 대리 투표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한나라당인가 그때 무슨 당이죠? 네, 그 뭐 어쨌든 남의 투표기에 가서 대리 투표하고 막 이랬어요. 그 이제 사진이 찍히기도 네, 했어요. 네.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쨌든 국회의 입법 형상권을 존중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면 예를 들어 종편 3사의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방송사 소유도 반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병기한다면 그 입장의 일관성과 어떤 신뢰를 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다면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어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5대 4였기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좀 이제 무게를 두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이나 이제 반대 의견을 냈다. 이거는 그만큼 기각이 됐거나 혹은 뭐 이제 각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무겁게 반대 의견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결정들에 비하면은 신빙성이나 좀 신뢰성 같은 게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편향성이나 소수 의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네. 이제 만약에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국회의원 뭐 전주의 의원 유상범 의원이 이제 그 청구인이었는데 네. 그분들도 똑같이 이제 이 부분이 일정 침해됐다 하더라도 청구인 적격 당사자 적격만 인정되는 것이지 결정적인 결론은 이제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과도하게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계속 강변하는 거고 이런 헌법재판소 판단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 그 정치적 구호인가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그 권한쟁의가 있었지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제 이제 조상호 변호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권한쟁의 심판은 5명이 찬성하면 인용이 돼요. 그런데 법률 위헌 심판은 위헌이다. 이 법이 위헌이다. 이거 하려면은 6명이 찬성을 해야지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하면 5명이서 그 결정을 하면 6명이 결정해야 될 것을 5명이 결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실은 헌법재판소법을 시스템 해킹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절차 하자는 조금 더 넓게 인정하되 무효 판단이나 법률의 의결행위 취소 판단은 훨씬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정들이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거냐 하면 10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태도인데 근데 그거를 마치 세상에서 어제 갑자기 뚝 떨어진 얘기인 것처럼 분노하고 분개하는 모습은 글쎄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 아닐까? 정말 몰랐다면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지적했으면 하는 거는 이제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 제목인데요. 3개 면을 털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다른 재판 결과들하고 연결시킨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인데 네. 김학의, 윤미향, 곽상도 이어 검수완박. 비상식적 판결 입단 논란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제 출국 금지 관련돼 있었던 그 형사 재판이 있었고 윤미향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은 다 형사 재판인데 이제 헌재 결정 사안 그것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이게 형사 재판의 이제 재판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김학의, 윤미향, 곽상도가 하나로 묶이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검수완박 어제 헌재 결정까지 묶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김 변호사님? 아니 뭐 언론의 자유는 사법부의 독립만큼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네, 자유는 존중한다. 네, 그런 자유는 저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존중하되 평가는 할 수 있죠. 네, 저 같으면 이게 좀 데스크에서 이런 거는 좀 뭐랄까요, 이런 편집은 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오히려 이제 좀 약간 경강부회하는 측면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사법부의 판단이 뭐 완전히 오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늘 이제 그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법부의 과도하게 신뢰를 허물거나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예단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특별히 무슨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이제 좀 자제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쟁점은 시행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거고 검찰 수사권은 입법부가 그 소재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시행령 현재 정부가 검수 원복 시행령은 네. 수사권 축소를 인정하지 않고 쫙 늘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헌재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 시행령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취지를 존중한다면? 뭐 이제 최소한? 입법 취지나 입법 개정 연역사를 보면 사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비판의 소지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그동안 이제 많은 논거 중에 하나였던 또 5대 4인데 결국 이제 검사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그 논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냐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게 이제 검찰 쪽의 꾸준한 주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초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다? 아니다. 다섯 번째 확인된 거죠. 다섯 번째죠. 네네. 법률적으로는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법률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헌법적으로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형태든 좀 시행령을 바꾸든 법률을 바꾸든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좀 존중하는 태도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잠시만요. 네. 한동훈 장관은 근데 오늘 언론은 시행령으로 그 반격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제 했던 한동훈 장관 얘기 중에 본안 판단 안 한 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왜 자격만 갖고 그러냐. 근데 어제 굉장히 심각한 판단을 지금 말씀하신 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전주의 유상범 의원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됐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거 사건 번호에 따르면 본안 판단을 안 한 거지만 이 법률 자체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던 게 이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저도 뭐 정치적으로는 비판적입니다만 이거를 이제 위헌적으로 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럼 그 위장 탈당을 위법이라고 본 소수 의견이 있었다면 네.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왜 각하만 했을까? 그것도 한번 본안 판단을 해가지고 뭔지를 다퉈봤어야 되지.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헌법재판소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뭐 좀 크리티컬하든 아니든 간에 비평의 그 어떤 풍경이 좀 풍요로워질 텐데 네. 너무 이제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는 걸 강변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 이야기 자체가 되게 진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동훈 장관 그 주도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검수 원복 시행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인 건데 네. 어제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 수사 범위를 늘리는 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법 98조의 이 3항을 발동을 해서 상임위에서 이 사안을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수사 범위를 늘리는 거를 직접 다뤄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일각의 주장인데 문제는 이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넓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청구인이 또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 이 적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또 우려가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논점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축에서는 이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탄핵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도리고 사퇴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 검토될 수 있다라는 건데 민주당의 대체적인 입장을 들어보니까 탄핵 추진까지는 무리지만 사퇴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대세인데. 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요. 민주당에서 황운하 의원이 탄핵을 주장을 했고 거론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제 사퇴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데 네. 다만 이제 탄핵 추진을 이제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이르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수 소위 완박법을 추진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이게 이제 불복이다. 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각한 문제지만 사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역시 이제 탄핵은 다소 좀 많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그러니까 모습이었고요. 현재로서는 황운하 의원 개인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 번개처럼 한동훈 의원이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직접적으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는데 발의되면 당당하게 여기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예. 참 근데 되게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긴 참 그런데 네네. 아주 그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네. 예를 들어 어쨌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5대4로 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9대0으로 졌으면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러면 네. 무능한 법무부 장관이다 사퇴하라라고 하면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 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네. 5대4니까 뭐 자리를 버틸 만한 명분은 또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탄핵까지 얘기하는 건 확실히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럴 텐데 좀 과도한 언어의 인플레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네. 대체로 지금 오늘까지의 분위기에서는 다들 알 텐데 네. 한동훈 장관이 탄핵 얘기를 민주당에서 누군가 한 명이 하면 좋죠. 탄핵 네. 하면서 당당히 맞서겠다는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신 웬만한 거죠. 국회의원들보다 네. 낫다. 상당히 정치적인 반응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나를 탄핵시켜줘. 그러면 내가 더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한 두세 번째 좀 이런 네.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서요. 네. 자, 요 사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행령, 검수원복 시행령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으로 반격을 할 거다. 이건 정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거거든요. 헌법 위에 시행령 있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 좀 잘 가르마를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드디어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계속 모락모락 한상혁 방통위원장한테 구속영장 나올 것 같다 하더니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네요. 검찰이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 지 이틀 만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을 할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낮춰서 조건부 재승인이 나오도록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검찰에 처음 소환돼서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요. 한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그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한 적이 없고 혐의 자체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텐데 네. 만약에 뭐 구속영장이 나오거나 혹은 검찰에서 이제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방송가에서의 이제 전망입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감사원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방통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한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해임안을 제청하는 수순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익숙하게 봤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해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실상 후임 후보군들이 누구누구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도 역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벌써 검찰 출신 인사가 2명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홍일 전 검사하고 이제 김우곤 전 검사 두 분인데 방통위원장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뭐 그게 언제가 됐든 뭐 7월 말에 임기 만료로 교체가 되든 혹은 중간에 교체가 되든 그 뒤에는 이제 방통위원들에 대한 교체 작업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KBS나 MBC 같은 이제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관련 작업들이 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방통위원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YTN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지분 매각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방통위가 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서두르지 않나요? 사실 7월 달이면 7월인가 8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다 끝나는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관계자가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사람들이 이제 심사위원 3명인가랑 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들일 거잖아요. 그렇죠.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장 1명, 네. 위원장 1명, 그다음에 공무원 2명.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점수가 변경됐던 심사위원분들도 아마 수사를 받았을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진술에 따라서 이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건지 여부가 이제 뭐 갈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가장 위의 사람이었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기소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그건 수사 단계에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후에 발빠르게 7월 교체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것들까지 결부가 자꾸 되면서 이게 뭔가 불편부당한 수사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는 자꾸 인식을 받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이 문제를 좀 다뤘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YTN에 대한 방통위 대주주 변경 승인 작업도 이제 7월달, 8월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정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매각 주관사, 증권사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각이 지금 지체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잠시 후 3부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한번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진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